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시사평론 신용산 객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네 분을 모셔야 되는데 한 분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두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구름을 지배하는 클라우드장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맥을 지배하시는 네. 맥연구소의 소용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수맥도 관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 다들 이렇게 이거 갖고 다녀요? 요거 갖고 다녀? 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반 평론반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의 연구실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같이 했던 그 윤희석 네, 전 공단 대변인 선생님. 공단 선생은 갑자기 이제 한동훈 캠프에 일이 생겨서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30분 전에 여기로 오는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참석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이니까 시청자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안 그런다고 해도 그 양반이 그럴 거여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어요. 반대하시군요. 다음부터는 좀 카드 같은 거 하나 뺏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일단 페널티를 좀 뺏어놓고 주세요. 페널티를 하나 그래서 뺏어놔요, 신용상객잔을 정말 사랑해주는 이런 우리 애독자들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쏠 수 있게끔 아 그렇구나. 카드 네. 하나 뺏어놓으세요. 카드 알겠습니다. 뺏어야죠. 그러면 페널티를 하나 줘서 근데 또 저희 또 윤희석 대변인 팬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그분들에게 커피 그냥 쿠폰 자르기도 쏘는 그렇고 그렇죠. 자르면 안 되죠. 안 자르면 안 의리가 되죠. 있지. 의리가 있죠. 그래서 패널에 티를 주세요.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페널티. 아, 드디어 소영주 수장도 50대가 됐다는 점. 네. 언어의 마술사.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네, 오늘 첫 주제는 조금 전에 끝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부터 좀 끝났어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웬 시정연설이냐. 추경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뭐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권한대행이 말이야. 대정부 질문에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양쪽에서 야유가 좀 나오던 양쪽은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야유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추경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조속히 의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밤에 한미 통상 협의가 있는데 2+2 그러니까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장관이 갔죠.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국손을 최우선 원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원론적인 얘기지. 국익을 그렇죠. 최우선으로 해야지 뭐. 그러니까 쥐들이 가서 뭐 할 거야? 한덕수 싫어하시죠?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지금 이런 태도는 옳지 않죠. 그렇죠. 대통령 비판을 받아야 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 한마디 평을 해주신다면 예. 뭐 한덕수 권한대행 뭐 콩밭에 가 있는데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 끝나고 나서 그 기자들이 출마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딱 뭐래요? 한마디 하고 사라졌답니다. 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사라졌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다 고생이에요. 다 고생이에요.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고생해도 되겠으나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이게 뭐 이 사람 출마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이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시정연설하고 떠난 거 보니까 전략적 모호성. 아 그렇구나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이제 시정연설까지 다 끝내놓고 출마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출마만 나왔다. 네, 근데 참 염치 없는 짓이에요. 염치 없는 짓이다. 도리도 없고. 도리도 없다. 네, 국정 혼란을 막아야 될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지금 가장 국민의힘 경선도 이게 무슨 경선이냐 예선이다 이런 식으로 환장하는 관심도가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죠. 국민의 후보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예. 환장이 뭐예요? 환장이요? 장이 장이 그냥 막 어. 뒤틀려서 네. 막 나오는 거지. 봐봐요. 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예. 무슨 단일화 개뿔 같은 소리 막 이러다가 밤에 페이북에다가 단일화 해야죠. 대승적으로 하게요. 오늘 또 기자회견 곧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선 승리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 한덕수와 나 생각이 완전히 같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을 통해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무시할 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현실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잖아요. 예. 출마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내에도 한덕수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추정이지만은 대단히 월급을 많이 받고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예. 대단히 정치적으로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런 집단 한남동이 용산에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죠. 대통령실에. 용산에서 뭐 하겠냐고요. 그냥 뭐 돈 받고 자기네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유산균 먹으면서 뭐 하겠냐고. 아 유산균 먹어요? 진짜 생명 유지도 하고 정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뭘 연구하겠냐고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한덕수 대망론은 친윤 대통령실 인사들 그리고 국힘 일부 인사들의 생명 연장의 꿈이군요. 플러스 있지 플러스 저기 국무총리실에 있는 정무직 관계자. 정무직 관계자들. 생명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살기보다는 일단 숨이라도 살고 살자. 아, 예. 그런 생각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한덕수 차출론인 거는 같고 저도 그 이면에는 한덕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공직을 오래 했는데 갑자기 잠자고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의 압력과 권유와 전략과 어떤 계획하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된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예.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그게 가처분 인용이 돼서 이제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 하나. 함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면서 무리수를 두는 거는 그 이면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세력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넥스트가 차출론이 나온 걸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뭐 유산균을 뭐 1리터를 먹든 2리터를 먹든 상관은 없으나 약간 유통기한 지난 유산균. 그래 유통기한 지난 유산균을 뭐 먹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익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어떤 감정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 사는 것만 그냥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덕수 대행의 지금 행태가 불만이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그만둬야 된다. 뭐 그만둬야 된다라기보다 지금 행태에 대한 어떻게든 시정을 해야 된다. 정리해야지 정리 빨리. 라고 하는 분들은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많이 누르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누르시면 예, 좋아요가 지금 200여 개인데 좋아요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파를 떠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태는 아주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대 피해자는 사실은 일단은 국민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에요. 관심도 많이 잃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 어제는 군부대를 갔어요. 군부대를 간 사진을 제가 잠깐 보면 군번 되면서 군번이 121-68724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한미연합사 사령부를 방문해서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오래전에 총리실에 따르면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권한대행이 군부대 가고 지금 또 어떤 군부대 물론 안보 강조도 중요하지만 대선 관리가 더 중요한 때 대선 행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장 소장님 한 말씀 평을 해준다면 100%죠. 100%다. 100% 대선 행보지. 저기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전에 약속을 해놨던 거라도 취소한다고. 정무적으로 괜히, 본다면 네, 오해를 살까봐. 네, 괜히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분히 대선 관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강행하잖아요. 예. 그거는 논란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 왜 감수해? 난 뭐 대선 출마할 거니까. 저는 지금 최대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금 작업 중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이 결국은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원 간을 많이 보시는 한덕수 선생님께서 출마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아주 분명한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거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사전 선거 운동이다. 네. 명백하게. 그리고 군번까지 된 것 보니까 군번을 외울 리는 없어요. 아마 68이 들어간 거 보면 68의 입대인 것 같은데. 근데 군번은 다 외우지 않아요, 보통?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못 외우죠. 그죠? 저는 외우고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좀 이슈
만들기 위해서 군번까지 외울 만큼 안보에 대해서 본인은 뼛속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 안 갔잖아요. 부동시.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런 데서 나는 갔다 왔다. 요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것도 병장. 이재명 후보도 안 가셨죠? 이게 몸이 불편. 네, 손 때문에. 그 그때 소년공 안 하면서 가셨죠? 다쳐가지고 안 이게 가시면 너무 가고 싶어 했더라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하지 마시고 군대 입대하시지. 근데 나이에 제한이 걸려서. 있어요? 그럼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자, 다수 다음 의석이 주제가 어떻게 되죠? 다음 주제는 네. 잘 빠져나가요. 네. 대놓고 빠져나가는 거는 정말 신박한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갑시다. 그거 김근식 교수님이 많이 쓰시던 그렇죠.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이 그러면 어떤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예, 조원 CNI 여론조사 회사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로 한 건데요. 저희가 웬만하면 ALS 여론조사는 안 쓰려고 하는데 최근에 3자 대결 여론조사가 이것밖에 없어서 조원 CNI의 여론조사를 씁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제 큰 지금 3자 대결이에요. 네.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이거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인데요. 52.5, 24.3, 5.6입니다. AL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 나온 지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3자 대결에서 24%밖에 안 된다. 네. 요거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의 구도는 끝났다.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도를 뒤집을 만한 여건들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40일 정도 남은 상황이고 이번 조기 대선의 요인 자체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일한 행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예. 그 구도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누가 나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도에 준하는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물론으로 따졌을 때 그나마 한덕수라는 분이 예.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과는 조금 차별화돼서 신선하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조금은 덜 죄책감을 가지고 보수층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저 이상은 확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도는 그대로 갈 거다. 이 구도는 들어갈 네. 거다. 참고로 이제 다른 여론조사도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을 넣은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여론조사 조원 CNI ALS 여론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 52.6이에요. 52.6, 63, 52.3 이렇게 52% 정도가 됐고요.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 18.8, 홍준표 후보는 20.4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14.1이었습니다. ALS 여론조사에서는 꽤 큰 차이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5에서 6% 정도가 현재 조원 CNI 여론조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준석 후보는 뭐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에게는 잠시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요 분 좀 짚고 가야 돼요. 요 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패널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누구? 건진.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저 주술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건지는. 일단은 소를- 껍질을 잘 벗겨야 돼요. 주술이라고는 뭐 까삐까삐 룸룸 요거나 야발라바 이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야발라바 히야 하이루바 하이루라. 피디님 아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오, 한때는. 역시 세대 차이가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그거 모르세요? 이승환의 노래. 그래서 덩크슛. 고피디님은 아시죠? 그렇지. 두 분이 차이가 나요. 그러네.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도 차이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건진법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해서 현금을 1억 6천여만 원을 찾았어요. 근데 이 중에 관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뉴스룸 JTBC 보도했는데요. 저렇게 관봉이 있어요. 아예 한국은행 땅에서 5만 원권에서 5천만 원 비닐봉지에 묶여서 담당자가 누구다, 이 제작 일자가 언제다, 기기 번호, 책임자 이거까지 다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관봉은 어떨 때 쓰느냐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으로 보내는데 그 찍어서 5천만 원 덩치로 그냥 찍어서 보내고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각 은행에 줄 때 은행 저렇게 관봉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개인은 예를 들어서 소영주 소장이 나 5천만 원 좀 인출하겠습니다. 그럼 인출할 때 ATM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창구에서 인출할 때 저렇게 관봉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다 이미 뜯은 걸로 주는 거죠. 돈을 안 찾아보셨구나. 금융기관에 가서. 아 그래요? 1,000만 원 이상 못 찾게 해요. 아, 다 사유서를 써야 돼요. 아 찾을 때. 네. 아니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냐 그러면은 이게 FIU라고 거기다 그쵸. 신고가 들어가야 된대요. 1,000만 원 이상은. 인출할 때.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집에 현금이 없어서 그냥 뭐 용돈으로 쓰려고 네. 뭐 설 때 세뱃돈 주려고 뭐 이렇게 사유를 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부동산 잔금 뭐 치른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2천, 3천, 5천 뭐 이렇게 찾는 것이고. 그리고 ATM기에서는 100만 원밖에 한 번에 안 뽑히잖아요. 맞아요. 그쵸. 1,000만 원 뽑으려면 10번 뽑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나고. 저는 거기 가서 찾으면 안 나오구나. 현금이라고 뭐 한 60만 원, 70만 원 뽑는 게 다해서 그런 점 일단 몰랐어요.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 저기 말씀한 대로 조폐공사에 찍어서 한국은행에 보내면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거잖아요. 예. 이걸 물리로 따지면은 도매예요, 도매. 도매. 딱 도매권인 거예요. 저 5천만 원 이 예. 관봉권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도매업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돈을 왜 일반인이 건진이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어디지? 그러면 금융기관 받았으니까 예. 도매업자니까 소매업자인 일반 국민들은 띠지로 해서 뭐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예. 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소매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 이 돈을 갖다 줬을 가능성은 낮으면 저는 그러면은 이 관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확인해봐야겠으나 특활비 형식의 돈은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현금으로 아예. 국가기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통으로 받지 않을까. 현금으로. 그래서 저는 개연성이 있는 게 은행장들도 이거를 왜냐하면 건진한 사람이 아무리 실세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장이 관봉을 갖다 주진 않죠. 배달 온 걸. 손대면 안 되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예. 통으로 갖고 와봐.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좀 세탁을 해서 좀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주는 게 관례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러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진이 은행에서 6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건진이든 또는 건진에게 돈을 준 사람이 6천만 원을 인출할 때 창구 직원 김 씨가 6천만 원요. 그 현금 많은데 자 5천만 원 관봉 한 뭉텅이 5천이에요. 이거 비닐 다 그대로죠? 안 세봐주셔도 돼요. 조폐공사가 인정한 겁니다. 담당자 이름 나오시죠? 딱 그렇게 하고 1,000만 원은 이렇게 세서 준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안 하죠. 일반인에게 저렇게 신권을 안 줘요. 신권 그렇죠. 줘봤자 그냥 100만 원 정도만 신권 주세요. 그래도 막 사정 있나 모르겠네요.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색내면서 이면쓰듯이. 네. 그렇죠.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을 했던 장진수 주무관. 맞아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달려 들어갈 때 그냥 네 혼자 한 걸로 해라. 맞아요. 입마금용으로 했을 때 관봉 5천만 원이 당시에 화제가 된 적이 있고 그걸 누가 줬냐고요? 그거.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줬던 쌌다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특활비 얘기가 특활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를 통으로 받을 수 이게 있는 참 그러니까 이제 액수도 액수지만 관봉을 다룰 수 있는 곳은 몇 안 되고 몇 안 돼. 또 케이스가 장진수 주무관 진수는 저하고 친구인데 진짜? 네, 저하고 친해요. 근데 지금 전화해봐요. 예,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왔으면 이게 5천만 원 모은 게 아니라 이게 쓰고 남은 돈이 지금 압수수색에서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몇 개를 줬을까? 그리고 왜 줬을까? 근데 국가기관에서 왜? 이것도 5월 13일로 찍혔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3일 후에 돈이 딱 찍혀서 넘겨집니다. 저 돈에 찍힌 날짜는 밑에 나오죠. 하단에 2022년 5월 13일 2시 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13일 날 했다. 그러면 저 돈을 건진에게 준 사람은 어쨌든 관봉 형태로 받아다 준 건데 일반인들이 관봉을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특활비를 삥땅 쳐가지고 줬을 가능성. 삥땅이 아니라 그냥 특활비 받은 거를 저거를 통째로 줬을 수도 있지. 그게 삥땅이 잘못된 데 줬으니까.
특활비 그런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 그냥. 그래도 사유를 적절한 사유로 써야 되는데 그거 다 그냥 가라로 써요. 근데 가정하에 특활비를 하더라도 저 정도의 그러니까 포장이 해체되지 않은 특활비를 받을 정도면 고위급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해체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씩 특활비 안 주잖아요. 저거를 일단은 그 국장급이나 간부들이 받아서 해체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출을 할 텐데 최소한 저걸 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은 자리에.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얘기도 있습니다. 건진 법사 부인 계좌에 2017년, 18년 이때 지방선거 때인데 요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긴 해요. 근데 요때 기도비 명목이라면서 6억 4천이 들어가 있었대요. 6억 4천이 나오는데 수표가 있고요. 대부분 현금으로 뭉텅뭉텅 있었는데 건진은 무슨 돈이냐? 기도비 명목이다. 아 기도가 세네요. 그럼 자기 계좌를 안 받고 왜 부인 계좌를 받아요? 부인한테 돈을 아무튼 부인 계좌로 돈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전성배 씨 건진의 부인은 직업이 따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진에게 건네준 돈을 아내 계좌에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게 있대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기도가 그렇게 세요? 부인도 기도를 하시나? 아니 옆에 뭐 특별한 일 없이 아 고수. 그래서 막 이렇게 수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기도비 명목일 가능성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구단은 대한 많게는 뭐 5천, 1억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요? 예, 기본 한 3천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구술하는데 기본가를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한 2천에서 3천은 주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쓰고 뭐 장소 대여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 딸랑딸랑 해주는 네. 이제 그 사람도 사람의 쓰고. 이제 수고비 예. 해서 한 2천 정도를 벌던데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던 거 보면 기도비가 덜어 있었을 것 같고 수표로 1억 6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한 번에 누군가 한 번에 준 거잖아요. 한 번에 준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수표로 끊어준 거를 보면 거래가 있지 않았었냐. 수표는. 왜냐하면 수표라는 것은 나중에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예.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조가 있었던 것 같지 않냐 수표는. 어떤 청탁 아니 부탁, 민원. 그래서 그걸 안 들어줬을 때는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표를 했고 저는 현금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입금됐던 정황들은 사실상 기도비 명목으로 해서의 친분을 맺기 위한 어떤 뭐 시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추측들을 좀 해보고 사실 그래서 저런 무속인들 포함해서 저쪽도 소득세를 매겨야 저렇게 종교과세? 네, 저기 해야 저기도 기도비라고 하는데 네. 물론 기도비인지 알선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건지 이건 이제 밝혀봐야 되지만 지금 건지는 다 기도비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저거 새로운 정권 들었으면 분명히 저거 세무조사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줬는지도 다 나오죠.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돈의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예. 근데 참 지금 서민들 되게 어려우신데 저 권력 있고 저 무속인들 뭐 하는 짓이에요. 저 기도비 명목으로 몇 억씩 받고 저렇게 신권으로 그냥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거 그대로 받고 도대체 이 권력 초기에 뭔 짓을 했던 거예요? 저 저는 사람은? 추측건데 5월 13일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5월 13일 관봉에 있는 돈이 어떤 기관으로부터 흘러갔다면 그때가 한참 이 새로운 정부 시작에는 인사가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첫 그렇죠. 정부가 시작되면 어디에 누구를 넣고 인사이동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진급시키고 인사청탁 세게 한참 이 논의될 때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날짜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53일 뒤면 네, 그래서 그 건진 배우자에게 들어간 돈 자체도 날짜들을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가게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방금 든 발칙한 상상인데 국정원 특활비라고 만약 전제하면 국정원에서 남북 관계에 큰 문제 없어 기도 좀 해달라. 네. 남북 관계 그렇게 그거를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인가? 만나야지. 대통령실에서 또는 우리나라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우긴다면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야죠. 예전에 용역 대가로 봐야 되는 건지 대가요? 이거를 청탁과 알선을 위한 컨설팅이요. 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하긴 하네요. 기도가 컨설팅 비용으로 잡힌다면 이게 새로운 또 이게 직업군인데.
새로운 영역을 창조. 새로운 영역이죠. 저도 기도 좀 해요. 맥을 잘 짚지. 아니 저 기도도 가능합니다. 기도도 가능해요? 종교는 뭔데요? 예? 종교는 뭔데? 기독교입니다. 오늘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머님이 그렇죠. 이제 교회 헌금을 받아야 교회시니까. 되겠네. 아니 근데 박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뭐 저 얘기 부탁을요. 네. 예. 그럼 하세요. 입금하셔야죠. 전임 국정원장 뭐 측근들하고 좀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국정원장 특활비 저렇게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 받느냐 대략 좀 물어보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물어봐요 지금 전화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카톡으로. 네. 전직 국정원 김모 씨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제가 물어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을 시킨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의 지금 4강인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의 2차 경선 이걸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대1 주도권 토론을 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조가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김문수 조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4시 5시 반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홍준표 한동훈이 4시부터 통으로 3시간. 왜냐면 두 분이 서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토론에서 눈여겨볼 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서영주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눈여겨볼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의 그 이니셜을 제가 말했잖아요. H. 3H. 그렇죠. 3H. 2H는 안에 있고 한 H는 대기 중이고. 예. 그래서 홍한 2H의 대결이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난 8강이었나요? 8강에서 좀 말실수를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인심을 잃은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선 전문 또 이 출마자 아닙니까? 예. 대선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연륜과 어떤 경륜을 발휘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조금 더 할 거고 3시간이면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홍준표 후보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싹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전 책에 썼던 발정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특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명태균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장 들어가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고 뭐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겠냐? 저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검사 뭐 시절 김건희 뭐 저기 씨와의 관계 카톡과 문자 그렇죠. 300여 카톡과 건. 문자 300여 건 뭐 이제 저는 다 드러낼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배은망덕까지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피 튀기는 3시간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저희도 3시간 얘기하려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분이 연속 3시간을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저는 명태균 씨나 이런 걸 꺼낼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서로 확 선을 넘는 거는 나중에 본선이나 2강 때는 모르겠지만 4강 때는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시간이 3시간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중간에 할 말 없어요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생뚱하게 정책 얘기를 할까? 뭐 그 얘기도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하긴 하겠으나 별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어가면서 정책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니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전직 국정원 간부. 네. 예. 일단 장수 소장님 관전 포인트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김문수예요. 김문수 김문수다. 후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평타만 치면 그냥 못하지 않았네 이 소리만 들으면은 김문수 후보로서는 성공적이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토론 실력 아니면 평가 이거 기준치가 높지 않거든요. 토론을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게 했네. 그래도 뭐 예전에 뭐 대통령 출마하려고 예. 많이 뭐 토론회 해본 솜씨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런 평가만 들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못해가지고 야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하고 해괴한 대답을 하고 어버버거리고 그러면은 김문수를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쪽에서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냥 점잖게 진중한 모습만 보여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4강, 2강의 대선 후보 판단에 별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1등 만들고 한덕수랑 단일화시키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설계자들이 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완성이 거거든.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번 토론회에서 못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어제 TV조선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김문수 잘했어요? 후보에 쭉 있는데 인터뷰인데 앵커랑 아니 뭐 잘못한 건 없죠. 잘못한 건 없고 성공적이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힘이 안 느껴져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걸 뭔가 기대하는 좀 게 아니야. 대선 주자의 어떤 리더십, 네. 강한 리더십 이런 게 안 보여. 약간 아니 목소리부터 그냥 사람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물론 구구적 메시지를 많이 내긴 했지만 TV 어제 인터뷰를 본 저의 소감은 그렇습니다. 페이스메이커니까. 페이스메이커니까. 네. 이 주전 선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면 주전 상관이 선수는 없다. 따로 있으니까 좀 이제 예선전에서 좀 힘 좀 네가 많이 써라. 우리 예. 주전의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결승전을 위해서 예선전을 좀 빼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김문수 후보 뭐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메이커 하기는 좋겠죠. 어차피 이제 한덕수라는 이 차출론의 후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김문수를 앞세워서 한덕수와 결합시키기가 좋겠는데라는 예.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저는 다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분. 굉장히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극우적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일본 국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무성님도 중국 국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노조에 있어서도 예전에 쌍용자동차 자살 특공대 그거 머릿속에 사과한 적 없어요. 예. 심지어 이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들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본인이 과거에 노동운동도 해서 약한 분들의 어려움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정의로운 상관할 때 처가지만. 이럴 때 보면은 정반대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극우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요. 예. 근데 그거를 잠깐 숨기고 있을 뿐인데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할 때 그 부분만 축 찌르잖아요. 예. 저는 금세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다. 불안하고. 예, 그냥 조선일보라든지 TV조선 같은데 인터뷰하는 거는 그런 부분만 조절하면 되지만 예.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본인의 공격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내란에 대한 생각. AI 아십니까? 뭐 AI는 이제 잠깐 축 던질 거고 그럼 뭐 챗GPT 많이 씁니다. 반도체. 반도체 저도 컴퓨터 씁니다. 뭐 이러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중요한 거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강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저는 가장 불안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후보다. 오늘 속보로 김문수 후보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네. 2020년에 코로나가 막 터질 때 예배를 들어갔는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간 게 있는데 네. 오늘 상고심이 있었어요. 벌금 250만 원 최종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명령이 정당했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당시에 이제 뭐 같이 참여한 분들이 11명 정도가 있는데 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팬데믹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문이었고요. 오늘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이 있었는데 2심에서 문제 없어요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과가 하나 또 생기게 됐지만 김문수 후보가 뭐 큰 벌금형 정도는 전과에서 좀 빼줍시다. 저도 2심에서 벌금형 받았는데 진짜 그 아픈 가슴을 후벼 팝니까? 네? 그럼 저도 전과자 패널이라고 놀리실 거예요? 뭐 벌금형을 받은 패널. 벌금형 정도로 이제 우리끼리는 얘기하고요. 사회적으로는 뭐 지금 백과사전이죠. 지금 막 오락가락 죄송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런지 제가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약간 변했어요. 그 앞서 장성호 장님이 처음 얘기하셨는데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한덕수 단일화 없다. 그리고 저도 홍준표 후보 스타일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원래 이제 최종 후보가
당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전권을 쥐는 게 당원 단계에 명시돼 있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오후에 그리고 어제 저녁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길 열어놓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기세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가고 멈칫추춤하는 거. 그리고 또 위장 전입자들이 안에서 계속 막 뭐라고 했다는 거죠. 설득하고.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단일화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대선에서 일 생각해야지. 당신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외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전화하고 설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아 이러면 나 캠프에서 빠지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는 열어놓는 거. 일단 되고 나서 단일화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또 뭐라고 할 그럴 수도 거야.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캠프를 좀 단속하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표를 조금은 갉아먹긴 했으나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이게 확장성이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차출론에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보수표, 강성 보수표를 좀 어떻게 하면 흡입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한덕수 후보랑 해든 말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2강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려면은 던져야 돼요. 그럼. 나 한덕수하고 갈 거야 해야 김문수 후보 특히나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파에 속하잖아요. 홍준표 후보 자체가 거기에서 표를 얻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덕수를 내가 품겠다라고 같이 해버려야 김문수 차별성을 좀 희석시킬 수 있어요. 저는 확장성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함수관을 생각할 거예요. 같이 뭉쳐야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도 뒤늦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 하면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라고는 말은 안 해도 아니 뭐 일정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를 따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못하겠다. 무릎 꿇어라. 우리한테 들어와서 도와주라 이런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단일화 여론으로 그 이른바 반탄의 표를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자 단일화 합시다 한덕수 대행 하고는 자 저를 추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단일화를 하는 거고 실질적인 거 자 단일화를 저를 추대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세요.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뭐 정치를 하겠어요. 들어와서 나를 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당의 대선 주자가 지금 바깥에 있는 그렇다고 지지율이 확 높은 것도 아닌 후보랑 후보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건 정당 체계에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뭐 명품 넥타이 뭐 좋아한다라는 뭐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내가 유치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관련된 명품 넥타이 얘기는 한덕수 대행의 이제 검증 관련된 부분으로 그렇겠죠. 그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홍준표 후보와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판넬로 홍 후보랑 카톡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장면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카톡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뭐 홍준표 후보랑 카톡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왜 제작진을 왜 괴롭힙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놔요.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 빛을 딱 이 정도 잘 보이죠? 좋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저게 맞지.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국민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연정 이건데 대연정이면 좀 상대와 대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 이재명 전선이면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끼리 대연정인데 지금 반이 이재명인데 반만 대연정하겠다는 건데. 그게요. 장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면피성으로 한 거라니까요. 그럴 마음도 없는데 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연정하겠다. 저런 거 그냥 억지로 얘기한 거죠. 본인 하고 싶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뭐 하루 만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연정은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렸잖아요. 그렇지. 다 버려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택시비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무슨 대연정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고 두 번째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참 반이재명 텐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참 전략이 부족하구나. 전략 부재구나. 이게 대한민국 온통 이재명만 띄우고 있어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인데 국민의힘도 반 이재명이에요. 예. 반 때문에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노이즈지만 이재명. 이쪽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한민국은 이재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실상 반 이재명 하는 게 그게 뭐 뭔가 정서적으로 정말 그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을까로 생각해서 그럴 것 같으나 이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반 이재명.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재명만 남는다. 프레임이 된다. 그런 프레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반 윤석열을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윤석열은 안 된다. 보수가 완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전략적이었다. 아니면 뭐 정책, 비전, 뭐는 보수의 복원, 뭐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코끼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안 된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땡큐죠. 다시 한번 홍준표 후보 어제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 그럼 우리끼리 정치연대인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뒤에 나온 문장은 국민 통합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이다. 국민 통합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연대면 그 부분을 좀 꽂아봐야 국민의힘 통합. 지금 의힘을 뺐네. 국힘이 분열돼 있으니까. 국힘 통합. 아니 민주 계열 진보 진영 계열에서도 반 이재명의 기치를 들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이른바 반명계가 있다.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개헌한다고 해놓고 개헌한다고 이 나쁜 사람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품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저거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매일 사실 제가 한동훈 후보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홍준표 후보를 특별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홍준표 후보의 주장으로는 이준석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4강 올라갔을 때 빨리 끝내셔라. 그러면은 그 말을 하면서 마치 내가 최종 후보가 돼야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어제 이준석 후보는 인터뷰에서 홍준표라도 단일 없다.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도 전문가인 장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좀 과격한 얘기다라고 보여져요. 국민의힘 저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영남을 기반으로 탄탄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좀 국민의힘을 보수파를 개혁을 하겠다, 변화시키겠다. 그 정도로 좀 완화했으면 어땠을까? 저게 대단히 상처 주는 말이거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는. 예. 그렇게 좀 원한을 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있는 분들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저렇게 좀 선을 긋는 게 맞을까? 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공격이든.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준표와 이준석 두 정치인의 브로맨스가 느껴진다. 따지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거론하고 또 좀 거칠지만 이준석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거론해 주는 것들. 이거는 서로 돕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좀 나름 네임드가 있긴 하나 그렇게 지금 부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는요. 근데 이게 홍준표 후보가 이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일단 이준석 후보의 공간을 열어줬다라는 것이고 맞는 말도 해요. 가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없어지는 게 맞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현 상태로 저는 나중에 가면 가능성이 보이면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의 승산 가능성이 보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굳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장담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앞서 전직 국정원 관봉을 물어봤어요. 왔어요? 물어봤는데 이분도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네, 보통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구나. 계좌로 이렇게 그냥 보통 가는데 현금 사용이 필요할 특활비들 있잖아요. 이건 관봉으로 준다는 거예요. 맞네 그럼. 그렇죠. 관봉으로 주고 그런데 보통 이 돈이 언제 그쪽으로 건너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추정이죠. 이분은 물러난 다음이니까 이 돈이 나간 건 물러난 다음이니까 추정인데 이게 이분의 추정이 이렇게 보나요? 5천만 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기관에서 이 돈을 줬다면 자 이런 5천만 원 관봉은 보기 드문 거야. 내가 너를 기념? 이만큼 생각해. 라는 거가 되고 받은 건진도 봐. 기념으로. 내가 이런 돈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의시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당시에 제가 당대표실에 근무하면서 막 대통령실 청와대랑 막 티격태격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정무수석 땡땡땡 하고 흰 봉투에다가 100만 원 명절에 떡값하라고 100만 원 넣어가지고 당시에 행정관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청와대 마크가 있고 청와대 누구 수석이라는 게 있는 와 이 봉투에 있는 돈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동안 그 보관해 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관해서 그거는 관봉이 아니라 그냥 봉투잖아요. 봉투죠. 그러니까 그런 봉투도 소중하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관이 찍히고 관이 찍혀서 뭐 좀 권력 기관에서 주는 돈이라 그러면 뭐 쓰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건진이 이게 뭐 정말 그 배고팠다가 그런 거를 받으면 고마울 텐데 목걸이 뭐 6천만 원짜리도 선물 받아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역할 정도 되면 네. 저는 뭐 관봉 5천만 원이 발견돼서 그냥 5천만 원이지 얼마나 습관적으로 많은 그런 인사들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기도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명목이라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돈이 급하게 관봉으로 많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5천만 원짜리 발견됐지만 풀어 헤쳐 썼을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렇죠. 그냥 기념품이라면 그 하나만 고이 말씀한 대로 하나가 왔으니까 봉투를 직인 찍어서 온 거를 너무 고마워서 보관한 거라면 기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쓰다가 그냥 하나 놔둔 거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사도 보니까 그 집을 간 지가 오래됐고 장소를 간 지가 법당인가. 예. 그리고 법당에 보관했대요? 예, 뭐 법당인가 집인가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건진이 검찰이 진술한 걸 보니까 한 3억 정도를 현금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돈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 기사에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은 현금을 그 정도는 늘 이렇게 사용했던 걸 보면 관봉이 그 5천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기념 그다음에 저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을 위한 어떤 요구를 하면서 줬던 그런 관봉인 것 같아요. 요구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 역할을 하려면 현금을 써야 돼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자, 요거는 이제 어제 추측이죠. JTBC 보도에서는 정말 은행에서 나갔다면 은행이 저렇게 봉투로 받는데 은행에서 나갔다면 각 지점장들이 VVVIP에만 이런 것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일각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건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의 특활비나 이런 식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디서 왔는지는 뭐 은행에서 갔을 수도 있고 특활비가 갔을 수도 있고 건진이 받은 5천만 원 관봉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5월 13일 찍힌 게 5월 13일 날 받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언제 그렇죠. 시점은. 저거 이제 묶였을 때가 5월 13일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봉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했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댓글을 제가 찾아서
영주존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눈팅 귀팅만 하는 찐팬입니다. 출장 중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문자 보냅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별명으로 공필 추천합니다. 공필? 공필. 공필? 공천이 필요해. 공천이 필요해. 공필. 공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천 관련돼서는 소영주 소장 공주, 공필. 공다를 못 넘네. 공달이 좀 제 입에 붙는데 공주는 이제 공천만 주세요라고 조금 이제 저자세. 공필은 공천이 필요해.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빗 추님께서 차기 대통령은 배우자도 철저히 검증한 후 투표합시다. 맞아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이트 호스님 나라비지다 특활비야라고 주셨고요. 그렇지. 강미미강님 장성철 TV 드럼통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구독 좋아요. 장성철 TV 검색은 잘 안 되지만 꼭 구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름이 제주에 있는 전직 의원 도의원이죠. 네. 도의원이 장성철 씨가 있어서 똑같이 그분이 장성철 TV가 있어요. 있어요. 그 TV랑 지금 헷갈리고 있다. 네. 구글이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성철 서울 TV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드럼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드럼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안 좋아졌어요 구글이 이미지가. 구글이 조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장성철 TV로 다시 개국을 했습니다. 네, 장성철 TV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강미미관님께서 헤헤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헤헤 하고 요거 있죠. 물결 모양. 그다음에 코너스톤님 국민의힘의 전성기는 준스톤 때다라는 그건 맞지. 의견 주셨고요. 그거는 맞지. 호잉님 차기 제주도지사 장성철 의견 주셨습니다. 제주? 그러면 이제 그분 제주도 의원했던 장성철 제가 대법원에서 그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가지고 출마를 못해요. 근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파기환송.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봉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금융기관을 무조건 관봉은 통과해야 된다. 한국은행이 뭐 직접 예를 들어 김건희에게 바로 준다.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은행 관계자인가 보다. 그렇죠?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한국은행 가는 거니까 네. 조폐공사에서 따끈따끈을 찍자마자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범죄인데. 그러니까 범죄죠. 예. 다음은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뭘 해요 하긴. 뭘 해? 뭐할 여기는 일은 얼마나 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비판부터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일단 대법원 얘기입니다. 사실은 대법원 얘기고 저희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3일간 두 차례 전압 속도전 이라고 써요.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제 사실은 원래 소부에 배당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로 배당을 하고 기일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일을 엽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는데 대법원이 그러니까요. 지금 3일 동안 2번을 해요. 그래서 대선 전에 결론 내는 것 아니냐. 후보 등록 전에 낼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5월 11일 안에 끝낼 모양새입니다. 지금 모양새면. 무죄로? 지금 우리가 OX로 네. 한번 하고 가시죠. 이건 OX로. 자, 오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가 O 아니다가 X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어디지? 비겼다. 여기구나. 네, 여기 비겼어요. 여기예요? 비겼어. 비겁합니다. 누가? 사회자님. 저도 왜 그랬어요? 저는 X로 어제까지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낼 수도 있겠다. 무죄로? 그럼 그건 면죄부 모르죠. 주려고? 일단 결론을 결론은 결론을 낼 수 있겠다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낼 거면 지금 서영수 선생님 말씀대로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 전에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11일 넘어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이때 내는 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흘 만에 두 차례나 기회를 여는 거는 빨리빨리 해서 내버리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이 속도면 5월 11일 전에 나올 수 있는 속도예요.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서 평일에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3번, 4번, 3-4번만 해도 그쵸.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왜 이게 곰곰이 갑자기 대법원이 왜 이런 일을 하지? 이게 좀 뭐 불길한 징조 아니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 판단은 맞습니다. 대부분이 정치적 판단했어요. 본인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네. 결국에는 5월 11일 전에 후보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후보 등록 이후에 대법원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달릴 겁니다. 해라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전에 5월 11일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부분을 결과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파기 완성을 하든 이게 뭐 이제 그 2심을 인정을 해서 무죄를 그냥 확정을 해주든 이거를 할 요양으로 하는 것이고 최소한 제가 봐서는 말하자면은 그 자판은 없다. 자판은 없다. 파기 자판은 없고 파기 자판은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2심의 결과와 대법원 판단이 다르면 파기 환송 예를 들어 유죄라고 2심에서 되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니까 대법원이 생각하니까 무죄 같아라고 그러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합니다. 고법에서 다시 거기에 맞게 다시 판단을 하는 건데 파기 자판은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그렇죠. 대법원이 그냥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죄를 무죄로 확정하는 건 그냥 확정인 거고 근데 무죄로 나왔는데 유죄로 확정한다. 또는 유죄로 나왔는데 무죄로 그냥 야 이거 다시 니네 고법에서 파기 환송 되돌려서 니네가 판단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판단할게. 이거 뭐 유죄였어?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이건 완전 무죄야. 대법원에서 하는 게 파기 자판인데 파기 자판이 경우가 좀 없고 비율이 좀 낮은데 근데 실제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한 경우는 지난 22년간 없다고 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유죄라면 몇 년형을 때려야 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형량을 때리기가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2심에서 해라. 그래서 파기 무죄를 유죄 취지로 할 때는 다 파기 환송을 했다는 게 관례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제 이제 추측이지만 파기 환송보다는 이제 무죄 확정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의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과정을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법원은. 저는 그 판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5월 11일 이전에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까 6월 3일 전에 나온다는데 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원합의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 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11일 전에 한다. 대선 전에 한다 안 한다. 대선 이후에 하겠다. 이런 스케줄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3명 얘기 다 들어보면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근데 계속 이거 결론 안 내고 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대선의 불확실성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커지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형태의 대선 개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딱 보니까 지금 대법원 하는 걸 보니까 할것 같다? 대법관 14명 중에 이제 12명이 참여하는데 법원 행정처장하고 지금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서 12명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2번 이상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네.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2번 하고 다음 주에 2번 하면 다음 주 중에는 나올 장 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선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갑작스럽기보다는 이게 이번에 5월 11일 이후에 이전에 안 해놓으면 이게 5년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냐마냐를 가지고 골머리를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못하죠. 정권 내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거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압박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터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어차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 허위사실 공표의 선거법에 있어서의 판단 완전히 극명하게 1심, 2심이 갈렸잖아요. 인식의 문제를 처벌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1심은 아주 중형을 때렸고 2심은 인식형을 허용한다 해서 무죄를 때렸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기준을 삼아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향후에 있을 공직선거법에 법률의 기준을 세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지금 속도 내는 것 같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은 몰라요. 결론은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결론은 모르고 실제 이제 선고도 저 예측입니다. 6월 대선 전에 안 낼 거다, 낼 거다 저는 모르겠다.
비겁하다는 욕을 먹었지만 모르는 걸 어떻게 솔직한 합니까? 거지. 저는 사실은 안 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나와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 무죄를 확정하든 파기환송을 하든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에 나오면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어제랑 조금 달리한 거는 네. 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 정도 속도면 정확한 맥을 짚으시고 5월 13일 전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정말 다음 5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고 다다음 주 정도에 내버린다면 11일. 그럼 부담이 그러면 덜하지. 또 부담이 덜하죠. 조금 욕을 대법원에서는. 먹더라도 부담 덜하죠. 그러면 5월 9일 전에 내린다는 거네. 11일 전에. 12일부터 선거운동이에요. 10일이 토요일, 11일이 일요일이니까 아, 그렇죠, 9일이 그렇죠. 금요일이거든요. 네, 네. 그럼 7, 8, 9 중에 내린다는 얘기죠. 7, 8, 9 중에 5, 낼 수 6일은 있다. 또 연휴니까. 연휴니까. 금방이네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 만에 후딱후딱 이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한 4번 하고 네 번 정도면 충분하죠. 결론 내버리고 자 유권자들 우리가 선거운동 전에 여기까지는 결론 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떤 라고. 결론을 내리든 한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겠네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반발하더라도 크게 뭐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정치적인 같아요. 공격. 그러니까 뭐 대법원도 뭐 눈치 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언제도 그렇죠. 봐요. 8등 나오니까 처음에 하다가 그냥 싹 사라들잖아요. 지금 한 분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정광훈 씨가 출마 선언했잖아요. 뎁도요. 그분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근데 2028년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데. 아 맞네. 그 선언만 하는구나. 네. 피선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분 의견인데 28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그분이 그럽니다. 그렇죠. 재판 많이 걸렸죠. 발언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없다는데 이거 공직선거법상 걸렸나요? 제가 이거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얘기. 이분이 제가 아주 개인적인 추측이고 예. 상상인데 정광훈 씨를 보면 굉장히 사리사욕에 밝더라고요. 사업자예요. 사업자예요. 목사를 사칭한 사업자인데 이 대선 출마도 그 다른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업적으로 그렇죠. 후원금 뭐 저 출마해요. 옆에 주변에 네. 여러 가지 자금 필요하다. 성원금이나 헌금 이런 것들을 더 모으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예, 그냥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본인 자격이 없으면 모를까요? 알 텐데. 저희는 개인 사업자고 그 정광훈 씨는 알트폰 사업자, 네. 법인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로 보입니다. 그냥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아가지고 아유 미안해요. 내가 출마 자격이 없는 걸 지금 알았어요. 네, 이거 돌려드려야 이거는 되나? 잘 쓸게요. 아 뉴스타파가 썼네요. 정광훈 목사가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대요. 아, 확정됐어요. 확정이 대법원. 됐어요. 예. 박탈이. 그러면은 그래서 못 나오죠. 28년 8월까지 10년간 10년간 그러면 그걸 알고 출마 선언을 했다면 제 추측이 맞을 수 있어요. 돈 뜯어내려고. 예, 돈 모으려고. 나쁜 사람. 대선 자금 필요하다고. 그렇죠. 여기저기. 예. 뭐 신용산 시청자분 중에서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정광훈 대선 자금에 내가 협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은 대선 자격이 없다는 점 좀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야, 예. 이분 참 대단하다, 진짜. 신용산 객단 정신 시청자분에는 세계가 신기하네. 뭐 없을 것 같아요. 예, 몇 분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JJ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 패널 중에 이 세 분이 제일 좋은 듯. 야, 제일 감사합니다. 좋다. 저 일단 영광이에요, 저희끼리 악수가 아유, 영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 선생님, 고생 아, 전주예요. 저희끼리 제주. 네, JJ님께서 의견 주신 김에 저희끼리 이제 힘내자 네. 하고 힘내자. 저희가 이제 진영을 잘 가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도 많이 먹는데 네. JJ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유쾌하고 악의가 없는 듯하다. 진영을 떠나 제대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듯. 셋 중에 제일은 저라고 했는데 제가 뭐 이때 요거는 굳이 맞아요. 아, 제일이에요. 읽어버렸구나. 제가. 예,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읽었잖아요. 예리해. 네. 그다음에 뉴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아 이건 기사 주시고 우리 뉴 PD께서 의견 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박은시님도 네 분의 상식적이고 유쾌하고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실력 있는 평론 너무 통쾌합니다.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투표해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신용사 객잔을 통해 사람 보는 통찰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싫어서 다른 사람을 투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이상 대통령 탄핵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또 앞서 이제 저희가 관봉 5천만 원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규의 캔디님 한번 만져나 봤으면 이런 걸
의견 주셨고요. 나조님은 저걸 이제 발견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대법원의 속도까지도 서영주 소장님은 선거운동 전에 결론을 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결론의 방향은 우리가 뭐 대법관들이 하는 걸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무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확률상으로 뭐 1% 안에 들어가겠냐.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PPL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L은 비교원이죠. 최대 128만 원입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장만하는 거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고 약정을 한다? 그러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줍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고요. 지금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이 983억 원. 요거 1억 정도 아직 안 늘었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억 늘진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썰렁합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귀찮게 안 물어보고 그래.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지금 화면 하단에 배너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지금 제 얼굴 밑에 나오는 게 제 서영주 소장과 닮은 서경석 씨. 저희 집안이에요. 저거 좀 닮았죠. 그렇군요. 제가 닮았어요. 가까운 집안인 것 같아요. 소씨 집안. 자리를 배치를 좀 바꿔서 알겠습니다.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일 이거 할 때마다 구독자를 하루에 200명씩 늘리자. 와. 예, 이런 생각.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 한 150명 정도 늘었는데 200명 정도를 매일 늘려서 빨리 10만 명을 달성하자. 10만 달성하면 정말 저희가 예. 저기 국회 여의도 광화문 이순신 동상 그 앞에서 저기 공개 방송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산이 용산에서 해야 되구나. 용산에서. 여기 1층에 여기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7080으로요. 7080 좋습니다. 무대도 있으니까 예. 7080에서 10만 돌파하면 박성태 실장님이 5곡의 본인의 노래를 선사하는 퍼포먼스. 그거 괜찮네. 저는 2곡. 10만 돌파 기념으로 용산 7080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 그렇죠. 저희가. 괜찮네요. 우리 장 소장님 이 노래 일가견이 있으십니까? 있죠.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서영주 소장님은 성가대 교회 오빠 출신. 윤희석 대변인은 성악 전공. 성악. 우리들이 다 노래에 다 일가견이 있는. 네. 그러니까 10만 돌파를 꼭 해주세요. 예. 주변인 분들을 빨리 모아서 일단 10만 명 넣고 다시 빠지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시용상객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